(1972년) 한국 경제개발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박정희의 만주 인맥인 사토 에이사쿠의 일본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후임 총리는 다나카 가쿠에이. 그 역시도 40년대 당시 만주에서 복무했던 이력이 있는 전통적인 일본 제국의 만주국 군벌 출신이었습니다. 전임 총리 사토 에이사쿠와 마찬가지로 후임인 다나카 가쿠에이 또한 미국의 매우 적대적인 정치 노선을 택한 인물입니다. 70년대 당시 팽팽했던 미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일본 제국 관료 출신 정재계 인사들의 모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으로 우리를 무너뜨린 미국을 경제력으로 제압하겠다. 이러한 일본의 한결같은 정책 기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고조되어 다나카 가쿠에이 임기 시절 최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미일 관계가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972년 2월 21일 대통령 리처드 닉슨을 비롯하여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등 미국의 고위 관료 14명이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 비행기에서 내린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반갑게 맞은 마오쩌둥의 첫 마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반동 집단이 미국과의 공식 접촉을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에 환영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오. 미 대선 기간 내내 당신이 투표에서 이기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소. 의외의 덕담이었습니다. 모택동의 말을 되짚어보면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이 미국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말인즉슨 당시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 정권은 적어도 미국의 반동 세력은 아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냉전시대 공산화 확산 저지라는 큰 어젠다를 갖고 있는 미국은 분명 중국과 앙숙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이지만, 당시 미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미 국무부의 이러한 행보를 되짚어볼 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양국의 관계가 실제로 좋았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기꺼이 공산당에게도 손을 내밀었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방문한 궁극적인 목적은 미중 국교 정상화였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우호적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열강인 일본과 소련을 동시에 견제하려는 전략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미국의 자본으로 열고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제조 단가를 공략한다면 당시 일본에 의해 무너져가던 미국의 제조업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국제 무대에서 일본의 시장 점유율을 무너뜨림으로써 일본과의 기나긴 무역 전쟁도 끝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즉 당시 미국이 공산당과 우호적 관계에 있으려 했던 이유는 미일 무역 전쟁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일본이 모를 리 없었던 것이죠. 미국과 무역 분쟁의 당사국인 일본 또한 더 이상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는 미국보다 발빠르게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1972년 9월 29일 다나카 가쿠에이는 외무성 장관 등 일본의 핵심 관료들과 함께 돌연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징에서 마오쩌둥, 저원라이 등이 참여한 회담에서 중일 간의 국교를 수립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즉 다나카 총리는 발빠르게 중국과 접촉함으로써 미국보다 먼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성공시킨 것입니다. 일본이 중국과 손을 잡게 된 이유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 넓은 부지,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국제 제조업 시장에서 미국을 꺾고 지긋지긋한 무역 분쟁을 종결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보다 먼저 일본이 선수를 친 것이죠. 당시 일본의 제조업을 집어삼키려던 미국의 계획은 다나카 가쿠에이의 중일 국교 정상화로 인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나카 가쿠에이의 미국 견제를 위한 폭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1973년 1차 오일 쇼크 당시 소련과도 협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70년대 당시 미국과 영국은 아직 중동의 석유 질서를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당시 중동에서는 시오니스트 주축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계의 아랍 엘리트들의 팽팽한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은 미래의 석유 패권 장악을 위해 중동 지역에서 소련을 견제하며 이슬람 산유국들을 대대적으로 손보고 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계 석유 질서 개편의 움직임 속에서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는 중동에 비해 미국의 압박이 비교적 적은 소련의 최북단에 위치한 무르만스크 유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즉, 미국 견제를 위해 소련과 경제 교류를 이루어냄으로써 무르만스크 유전 개발을 시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은 중국, 소련과 좀 더 매끄러운 외교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 일종의 중개자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 가까워진 양국의 관계를 유지해야 했고, 향후 소련과의 에너지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산당과 내통할 수 있는 적당한 인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잘 알면서도 중국 공산당과도 연이 닿는 제3의 인물, 그 인물은 다름 아닌 한국에 있었습니다. 당시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가 지목했던 적임자가 바로 김대중이었던 것입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그가 대한해협에서 수장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살리고자 애를 썼던 일본 측 인물이 바로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였습니다. 정리해본다면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는 미일 무역 분쟁을 호전적으로 이끌기 위해 중국, 소련과 협력하려 했고, 그 중개자로 김대중이 필요했습니다. 즉, 김대중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의 압력뿐만이 아닌 일본의 역할도 매우 컸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0년대 중반, 한국의 입장은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박정희의 핵 개발을 눈치채고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었던 일본의 수상 사토 에이사쿠가 실각하면서 새로운 총리가 임명되었고, 미군이 철수한 베트남은 이미 공산화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김일성 기습 저지의 강철 방패로 여겼던 미국 역시도 20여 년 전 한국전쟁에 끼어들어 자신들과 싸웠던 중공과 교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상 다나카 가쿠에이 또한 미국 견제를 위해 중공, 소련 등의 공산 국가들과 손을 잡으며 한국의 중개자로 김대중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 유력한 후보였던 지미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를 자신의 주 공약으로 들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도자 박정희는 극심한 외교적 고립감과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유경수 여사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였습니다. 70년대 중후반에도 박정희의 핵 개발은 계속되었으며 미국은 한국을 잡아먹기로 결심이라도 한 듯 매섭게 돌변합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사건이 바로 1976년에 터졌던 코리아 게이트 사건입니다. 코리아 게이트 사건은 1976년 재미 한국인 사업가 박동선을 중심으로 한 한인 로비스트들이 미국 의회를 상대로 불법 로비를 했다가 발각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보도되면서 한미 양국 간의 외교적 마찰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의 로비스트 이름을 따서 박동선 사건이라고도 부르며 박정희와 미국 지미 카터를 앙숙관계로 만든 원인이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당시 미국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정희의 지시로 박동선과 중앙정보부 등이 미국 상하원 및 유관 공직자들에게 매년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에 이르는 현금을 불법 로비함으로써 미국 정치권의 친한적 관점을 전파했다. 최대 115명의 상하원 의원들이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 주장했고, 하워 베이커 상원 의원은 최소 50여 명이 직접적인 뇌물 수수와 연관되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보도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미국 전체를 휘감는 거대한 스캔들로 발전했습니다. CIA, FBI, NSA와 국무부, 미국 법무부 등이 총동원되어 코리아 게이트 관련자들을 수사하기 시작했으며, 미국 하원에서도 국제관계소위원회, 이른바 프레이저 위원회가 구성되어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한미 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긴 자가 있었습니다. 김형욱. 그는 과거 중앙정보부장 자리에 있던 인물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오른팔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특히 대통령 3선 개헌을 통과시켜 박정희 대통령을 종신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앙정보부장으로서 비인도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납치, 감금, 고문 등 개헌 반대 세력을 숙청하는데 과잉 충성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약점으로 작용하게 될 김형욱을 가차없이 경질시키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박정희의 그림자가 되어 밤낮 없이 온갖 비난을 받아가며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토사구팽 당했던 것이죠. 김형욱은 자신이 경질당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게 됩니다. 미 하원 프레이저 청문회에 출석하여 박정희 정권을 고발해버린 것입니다. 김형욱은 이미 미국으로 망명해 있던 상황이었고 코리아 게이트가 터지자 미국 내에서 한국의 불법 로비 현황과 박정희 정권의 인권 범죄들을 증언했습니다. 뉴욕 타임즈와의 1977년 6월 5일 인터뷰, 프레이저 청문회 출석, 심지어 박정희 정권의 치부를 정리한 회고록도 출판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당시 한국의 이미지에 입힌 상처는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ugly Korean이란 말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였고 심지어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도 중앙정보부의 끈아풀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촉진시켰고 한미 관계는 최악의 사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미국 의원들에게 로비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매우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진행하면서 한국군 현대화 계획을 위한 군사 원조는 미 의회에 특별 예산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당시 미국은 이미 한반도의 자체적인 무장을 감지했고 박정희의 핵 개발 또한 저지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었던 것이고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국 의원들을 돈으로 설득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코리아 게이트가 폭로된 시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이러한 로비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는 과연 몰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은 한국이 무기 개발을 위해 자신들의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큰 약점을 잡고 있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죠. 그 목적은 한국의 핵무장 저지 등 박정희의 국방산업 제재였으며 코리아 게이트라는 제목의 로비 사건은 단지 박정희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해 일본에서도 한국의 코리아 게이트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락히드 로비 사건입니다. 락히드 사건은 미국의 방위산업체인 락히드사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항공기를 팔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 뇌물을 뿌린 일련의 사건입니다. 일본의 락히드 사건은 마루베니 상사를 비롯한 일본 정치계, 산업계, 야쿠자의 고위층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뇌물을 받은 자들은 모두 정치인 및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박정희의 인맥 사토 에이사쿠 전 수상과 현직 수상이었던 다나카 가쿠에이 또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구속됩니다. 코리아 게이트 사건은 1976년, 일본의 락히드 로비 사건 또한 1976년 같은 해에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 두 사건은 묘한 시기에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나라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세력은 명백한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바로 동북아에서의 핵무장을 추진했던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주 타겟은 한국의 박정희, 일본의 만주 군벌파 사토 에이사쿠, 그리고 다나카 가쿠에이 현직 수상이었습니다. 일본은 현직 수상 실각과 함께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핵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냅니다. 그리고 다나카 가쿠에이가 공산당과 협력하여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전략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으며 그는 남은 일평생을 각종 소송과 수많은 재판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코리아 게이트와 락히드 로비 사건, 이 두 사건은 국제적 공직자 비리 수사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미국의 진짜 의도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부패 정치 척결이라는 큰 명분을 내세워 일본의 내각을 와해시킴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핵 개발을 저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사토 에이사쿠, 다나카 가쿠에이라는 일본 제국 만주 군벌 출신의 정치 세력이 제거되었고 이때부터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던 핵개발 지원 또한 완전히 차단됩니다. 즉 미국은 코리아 게이트와 락히드 사건을 동시에 터뜨림으로써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아시아의 자체적인 핵개발 세력을 일망타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박정희는 미국으로부터 가해진 일련의 압박들을 오히려 정권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활용했습니다. 예컨대 1970년과 1971년에 걸친 닉슨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시도는 한국의 안보 위기를 강조하며 유신체제를 선포하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코리아 게이트를 둘러싼 미 의회의 청문회는
박정희의 정치적 반대파들의 예상과는 달리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의 비판을 내정 간섭으로 치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박정희의 행보에 오히려 미국이 끌려다니는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박정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반도 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1976년 대한민국 정부는 프랑스와 원자력 협정을 맺고 2년 뒤인 1978년에는 사거리 180km의 백곰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하게 됩니다. 핵무기와 함께 장거리 미사일도 개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이 훗날 큰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만약 이때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핵 개발을 멈췄더라면 과연 한국의 미래는 달라졌을까요? 박정희 집권 초기 한국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박정희 집권 후반부 한국의 경제는 거의 국가부도 사태 직전까지 치닫게 됩니다. 1972년 시작된 유신체제는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경제적으로 누적된 성장 드라이브 정책의 후유증과 제2차 석유 파동의 여파로 경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1차 석유 파동과 달리 2차 석유 파동은 국내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고 이를 타개할 만한 뚜렷한 국가 전력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난 속에 노동자, 서민의 반발은 심해졌고 이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경제성장 그래프입니다. 70년대 후반부에 갑자기 비정상적인 하향 곡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경제가 갑자기 곤두박질쳤던 이유는 미국의 지속되는 핵개발 중단 압박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핵개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은 오늘날 북한에 취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의 경제 봉쇄 정책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도 통하지 않으니 한국의 경제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한 것이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지미 카터, 주한미군 철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임기 당시 한미 관계는 가히 최악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대통령끼리 만나 멱살이라도 잡을 만큼 긴장감이 감돌던 때였습니다. 미국의 온갖 회유와 협박,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의 핵개발에 대한 일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결국 한국 보수의 명맥이 끊기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다음 시간에 아웃사이더 박정희 최종회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